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3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이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하루 동안 사실은 밤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이건 정봉주 의원 얘기하는 거겠죠. 정봉주 전 의원. 또는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한 경선에서 탈락된 분들이 그쪽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움직임은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도덕성을 중시하는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열린민주당인데, 손혜원 의원은 며칠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양정철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지, 그의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잘 아시죠?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동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혜원아 정수가 이렇게 불렀던 사이라고 하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문재인 정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일종의 적자 논쟁, 그와도 관련이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삼철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삼철반열에서 탈락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여권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김정숙 여사 쪽과 동기동창이고,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특별히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15일 총선 오늘로서 23일 남았는데, 그동안에는 당분간 선거를 위해서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합치겠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정치적 주장이라고 봐야죠. 선거가 끝나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합쳐질 거라고 하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몇 석을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단독으로 해서 과반이 된다, 그럼 굳이 이런 당들하고 합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합치지 않고 우당으로 두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1당이 아니고 제2당이 되는데, 2당이 되는데 이런 당들하고 합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 꽤 있고요. 근데 어차피 그럴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제2당이 된다면 그냥 다 옛날에 4+1 체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1+5 이 정도로 그냥 만들어 놔도 될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정당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전략적 이별이다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표를 모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이 합동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잘 아시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죠. 그 다음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더불어 사퇴한 사람입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그 사람을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법률 위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판 뜰 수밖에 없다,
이 무슨 조폭 같은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을 최초에 공개하겠다. 최초로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지금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의 이름 14명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14명.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뭐 블랙리스트 아니냐 뭐 이렇게 썼던데, 글쎄요, 뭐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뭐 블랙리스트 정도 만들 그런 그 인물이나 되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당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인데,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이유는 바로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에 지금까지는 최소한 7명 정도를 파견해서 앞에 한 10명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같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고 뒤에 한 7자리 정도를 이제 민주당이 차지한다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한 5자리 정도 주고 5번, 6번 이후부터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꽤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지지율을 꽤 얻는다면, 그러면 어차피 후순위에 배치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순위 배치한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려해서 지금 이 열린민주당 공천 중단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 그 김홍걸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이죠. DJ 김홍걸 씨는 그 이쪽의 비례대표 4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듣보잡보다 뒤로 가느냐, 우리를 앞순위로 끌어달라,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정당 사이의 이 경쟁이 어떻게 될까?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all or noth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이 다 취하면 한쪽은 하나도 취할 수가 없는, 이건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구가, 만약에 지역구에서 두 당이 경쟁한다면 all or nothing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이건 비례대표에서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비례대표는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이 뭐 20%를 가져가고 이쪽에 열린민주당이 10% 가져간다 그러면 각자 가져가는 겁니다. 각자. 응? 뭐 더불어시민당이 예를 들어서 이기면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하나도 못 가져가. 이래야 제로섬 게임인데, 그게 아니고 더불어시민당이 20% 가져가고 여기가 만약에 10%를 얻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15석 가져가면 여기는 8석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윈윈 게임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래통합당 또는 미래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뭐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 플러스 10 이렇게 가져가나, 아니면 이 열린민주당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민주당이 25% 가져가나, 마찬가지죠.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은. 그러나 미래한국당으로서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여집권당의 우당이 계속 생기는 것,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열린민주당은 뭐 김의겸 전 대변인, 최강욱 전 비서관, 뭐 황희석 전 인권국장 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함으로써 이게 친조국 친문 인사입니다. 그러면 친문 인사와 친조국 인사는 어떤 게 많을까? 당연히 친문이 많죠. 친문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정도라면 친조국 인사는 아마 요만큼 정도 될 겁니다. 그냥 대략 따지면 한 5분의 3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은 딱 친조국 인사만 이렇게 금을 쫙 그어서 요쪽은 우리 편, 지금 거의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친문 인사의 핵심들을 자기 편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전략적으로 보면 열린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확실한 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새누리당하고 비교를 한다면 새누리당 내에 친박 핵심,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친박 핵심과 친박과 그 다음에 비박이 마치 이렇게 당내에서 갈등을 벌이고, 이것은 지역구 비례대표
뭐 따지지 않고 갈등을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건 위험한 거지만 제가 보건대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경쟁은 지역구 경쟁은 없습니다. 지역구 경쟁은 없고 오로지 비례대표 경쟁만 하기 때문에 이건 제로섬이 아니고 윈윈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그 시각으로 본다면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 후순위 배치하는 것도 지금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후순위 배치한다면 그 사람들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국 프레임을 선거에 도입하게 되면 중도층이 민주당을 일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실제 비례대표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정당 투표에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불어시민당과 지금 열린민주당이 경쟁을 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은 공천 파동만 지금 부각이 돼 있고요. 물론 뭐 미래한국당 오늘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조금은 양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천 파동만 부각되는 반면에 여기는 마치 무슨 경쟁을 하는 양상처럼, 그러나 같은 편인데, 같은 편에 하나는 어찌 보면 더 도덕성을 무시한 핵심 세력이고 또 하나는 약간의 도덕성을 가장한 그런 집권당이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뭐 같은 당인데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쪽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쪽이 덜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네들끼리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가 되겠죠. 그러나 여권, 야권의 개념으로 보면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더 늘리고, 그래서 저는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 경쟁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조사를 했는데 3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 예상 득표율 뭐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례연합정당, 이게 더불어시민당이죠. 이때는 아직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때 33%, 미래한국당 23%, 정의당 7%,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자유공화당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공화당 1%는 3% 미만이기 때문에 비례의석 배분을 못 받고요. 열린민주당까지 배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부동층이 26%. 그런데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한다면 정당 지지율, 그 다음에 비례정당 지지율 이렇게 돼 있죠.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한다면 민주당은 마이너스 5%포인트가 빠진 거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지역구에 안 나오고 공천을 안 하고 비례만 공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플러스 2%포인트, 열린민주당은 플러스 3%포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 득표 지지율에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4%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오고, 정의당이 7%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지역구에 80개 넘는 지역구에 지금 공천을 완료한 상태인데 정의당보다는 적겠지만 열린민주당도 꽤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4%보다 훨씬 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아마 정의당하고 비슷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6, 7석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도 한 15에서 20석 사이를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정의당까지 따진다면 여권이 이게 총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렇게 되면 여권이 거의 30석에 육박하는 표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 몫은 얼마냐? 미래한국당 몫은 그걸 또 국민의당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이즈 마케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물론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약간의 중도표 이탈, 그러니까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중도표 이탈은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비교를 해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니고 범여권 전체로 본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도 그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권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면 야권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야권은 조국 프레임과 반조국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조국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된 바가 있듯이 조국 프레임이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마 6대4 정도로 불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은 조국 프레임과 반조국 프레임으로 이걸 몰고 가고,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동영상도 만들고 뭘 여러 가지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통합당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경쟁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민주당에는 약간의 그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여권 전체로 보면 파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경쟁이 지금 한 23일 남은 그 총선 과정의 그 일종의 그 어떤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래통합당 그걸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